미국을 포함해서 글로벌 원유 재고량은 떨어지고 있지만 현재 시장은 데이터보다 경기 침체 센티멘트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사실 경기 침체는 석유 업계만의 문제는 아니고 증시 전체의 문제입니다. 지금처럼 경기 침체가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경우가 없다고 할 정도로 뉴스를 틀면 전문가들이 나와서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간혹 경기 침체 오면 금리가 내릴 거라서 증시에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착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작년만 해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유럽은 100%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고 코로나 봉쇄 때문에 중국 경제 성장이 크게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중국 저번 주에 경제 수치가 양호하게 나오면서 시티은행, JP모건, UBS를 비롯해서 많은 기관이 올해 중국의 GDP 성장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특히 JP모건은 6.4%로 높게 예상했고 시티와 골드만삭스도 6% 이상으로 예상했습니다. 참고로 중국을 제치고 세계 인구 1위 국으로 올라선 인도는 올해 GDP 성장률도 중국을 가뿐히 넘길 거로 보입니다. 100%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던 유럽도 그 말이 무색하게 수치를 보면 나쁘지 않고 오히려 미국이 더 힘든 상황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5월에 연준이 25bp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게 시장 전망치이고 이미 경기 둔화에 들어온 건 사실이지만 심각한 경기 침체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기관은 올해 미국의 GDP 성장률을 플러스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계속된 경기 침체 공포로 오래 고전할지 아니면 결국 어느 시점에서 현실이 공포를 이겨낼지의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작년과 반대로 올해는 금융 부분과 함께 가장 성적이 좋지 못한 곳이 에너지 섹터입니다. 올해도 벌써 4개월이 지나가는데 좋게 생각하면 지금까지 기대에 못 미쳤기 때문에 앞으로는 좋은 일만 남았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확실한 건 본인이 강력한 경기 침체를 예상한다면 이 영상을 시청할 이유가 없습니다. 에릭 누텔의 최신 인터뷰를 보면 석유 섹터가 폭발할 시기로 하반기를 지목했고 빠르면 여름에 유가 $100를 구경할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6월까지 SPR 방출에도 불구하고 5월부터 시작되는 오펙의 감산과 드라이빙 시즌으로 수요가 늘어나면서 계속해서 재고량이 줄어들 거라는 게 주요 이유입니다. 에릭은 펀드 매니저고 본인 수입이 달려있기 때문에 가려서 들을 필요가 있지만 오펙, IEA, EIA 전부 올해 하반기에 수요가 공급량을 넘어설 거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지켜봐야겠습니다. 경기 침체, 중국의 수요 회복 그리고 러시아의 공급 등이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I think within 2 months, the draws, I think people have been either run over so many times, they're afraid to believe again, plus there's this noise of recession. So you're going to have to see it. You're going to have to see these massive weekly draws, week after week after week, both in the United States and globally. We think that's going to start in the month of May, really going to start in June, July, and August. So by the summertime, prospects of $100 oil or higher, I think, are likely. 경기 침체 공포 속에서도 우리가 석유 섹터에 베팅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투자 측면에서 보자면 하방 리스크 대비 상방 수익이 가장 크기 때문입니다. 4월자 내셔널뱅크의 자료를 보면 대부분 회사의 올해 EV 대비 현금 흐름의 예상 배수가 2배 또는 3배입니다. SU나 CVE 같은 거대 종합회사들도 3배대이고 가장 낮은 YGR은 1.3배를 예상합니다. YGR은 도대체 얼마나 저평가인지 가늠이 안 됩니다. 더욱이 2P 매장량 또한 거의 30년이고 현재 주가는 PDP 매장량의 NAV의 반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도 주주환원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움직일 것 같지 않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OB, IPO, BNE 등도 약 2.2배 정도 수준입니다. 기업 가치 대비 현금 흐름으로는 어떤 섹터도 이런 저평가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재무 상태가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대부분 회사가 작년 6월 초에 고점을 찍었지만 그때보다 현재 재무 상태나 자산 상황 등은 훨씬 좋아졌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만 캐나다 오일샌드 업체인 IMO는 발행된 주식수가 13% 이상 줄었고 SU는 7.2% 그리고 CVE와 CPG도 각각 4.9%와 4.6%가 줄었습니다. 심지어 부채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줄이면서 자사주 매입도 한 결과입니다. 올해는 수익이 작년보다 적다고 하더라도 부채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사주 매입에 집중할 수 있을 겁니다. 최근 전고점을 갱신하면서 캐나다에서 가장 성적이 좋은 주식은 ATH와 MEG입니다. 이 둘의 공통점은 매장량이 어마어마한 오일샌드 헤비 오일이 주력이고 부채를 미친 듯이 갚으면서 이제 자사주 매입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CVE나 SU가 매력적인 이유도 현재 여러 가지 이유로 주가가 힘을 못 쓰고 있지만 결국은 ATH와 MEG처럼 작년 6월에 전고점을 깨러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도 부채를 열심히 줄이고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가가 $80 정도 유지된다면 전고점을 깨는 건 거의 시간 문제로 보입니다. 그런데 참 마가 낀 건지 계속해서 안 좋은 소식이 들립니다.
CVE는 여전히 정유소 두 곳의 가동이 늦어지고 있고 믿었던 SU는 이미 확장 계획을 발표한 포트힐스 프로젝트가 환경단체와 원주민 커뮤니티가 제기한 환경 문제 때문에 알바타주 에너지 규제국에 의해 승인이 재검토될 것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기름 유출은 아니지만 6밀리언 리터의 물을 유출하는 사고가 있었고 오일샌드 광산으로 만들어진 연못에서 철새떼가 죽는 일이 발생하면서 환경론자들의 타깃이 되었습니다. 환경론자들은 풍력 발전으로 죽어나가는 새떼들에게는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올 초에 겨울 윈터스톰으로 장비가 고장나면서 콜로라도 정유소가 3월까지 정비기간에 들어갈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는 설비 업그레이드를 이유로 6월까지 재가동하지 못할 거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예상과 일정 차질이 있었던 자사의 테라노바 FPSO 선박이 언제 서비스를 재개할지에 대한 일정을 더 이상 제공하지 않는 거로 봐서 테라노바 프로젝트를 사실상 포기한 느낌입니다. 최근 SU의 주가 흐름이 좋지 못했는데 이런 것들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크기답지 않게 베타 값이 중소형주 무빙을 보여주던 CVE에 비해 베타 값도 낮으면서 IMO CEO 출신의 새 CEO가 취임하면서 안정적인 저평가주로 주목받던 SU였는데 상황을 지켜봐야겠습니다. 오일샌드는 크게 광산형과 스팀을 주입해서 축출하는 SAGD 형태로 나뉘는데 아무래도 광산형이 주력인 SU는 안전사고나 환경 문제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사실 이런 건 리튬이나 구리 광산도 마찬가지인데 환경론자들은 오일샌드만 물고 늘어집니다. 연초부터 정비로 인한 정유소들의 처리 용량이 부진했는데 드디어 올해 최고 처리 용량인 91%에 도달했습니다. 그와 함께 휘발유와 디젤의 크랙 스프레드도 내려왔습니다. 올해 말과 내년에 아시아를 중심으로 새 정유소가 론칭하면서 2021년에 30년 만에 정유 용량이 처음 줄어든 이후 큰 용량 증가가 기대됩니다. 천문학적인 돈과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정유소 프로젝트가 진행된다는 건 앞으로 전 세계 수요가 그만큼 증가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수요가 늘지 않더라도 최종 제품 가격이 경쟁으로 내려가면 소비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업스트림에는 좋은 소식입니다. 저번 주에 1분기 실적을 발표한 서비스 업체 LBRT는 여전히 시장의 수요는 좋다고 하면서 대부분 수요는 새로운 성장보다는 감소하는 셰일 생산량을 대체하는 데서 온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향후 몇 년 동안 안정적인 시장을 예상한다고 합니다. 미국 셰일의 생산량 증가가 예상보다 지지부진한 가운데 핵심 지역인 페르미안 유전의 생산량 증가가 새로운 시추보다는 과거에 시추하였던 DUC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결국 DUC는 한계에 다다를 거고 서비스 업체의 말처럼 셰일의 높은 감소율을 메우는 수준에서 증가율을 보일 것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많은 회사의 FCF가 늘어났지만 주주환원에 비해 카펙스는 많이 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늘어난 카펙스 또한 인플레이션과 인력 부족으로 인한 비용 증가가 많은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저번 시간에 3월부터 중국의 원유 수입량이 엄청나게 늘었다고 전해드렸는데 내수 회복 조짐으로 중국의 정유업체들이 휘발유와 디젤의 수출을 줄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반면 미국의 원유 수출은 계속해서 기록을 갈아치울 분위기입니다. 참고로 미국의 LNG 수출 역시 역대급을 찍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천연가스 생산량은 가격 슬럼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TD뱅크는 에너지 섹터 탑픽으로 특히 오일 쪽은 코어로는 CVE, IMO를 배당으로는 SU, WCP를 저평가로는 BT, CPG, ERF를 픽했습니다. 벌써 다음 주면 CVE부터 1분기 실적 발표를 시작합니다. 제가 미국 주식이 아니라 캐나다 주식을 들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지만 10년 전에 유가가 100불을 넘나들던 시절과 현재 $80 정도와 비교해보면 미국과 캐나다 환율 차이 때문에 캐나다 가격은 10년 전이랑 비슷합니다. 당시 최고가였던 WTI 113.65달러가 당시 환율로 118 캐나다 달러였는데 최근 고점인 WTI 82.5달러가 현재 환율로 110.92 캐나다 달러입니다. 저번 주에 RBC 은행에서 OBE의 투자 등급을 상향 조정하면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북미에서 제일 경제성이 좋은 클리어워터 유전에서 OBE는 어마어마한 잠재력이 있다는 점. 둘째, 세금 크레딧이 2.4빌리언 캐나다 달러 정도로 많은데 거의 6년 정도는 세금 걱정이 없다는 점. 셋째, 부채 비율과 재무 상태가 굉장히 양호하고 그로 인해 주주환원에 점점 신경 쓸 수 있다는 점입니다. 2P 매장량의 아래라인은 16.1년인데 클리어워터 자산 개발하면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OBE는 유가가 최소 $90 근처에 가야지 투자한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거기까지.